피고인 정미숙 씨 재산분할 비율 5%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지금 법원 복도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이혼 소송 서류가 들려 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5%. 30년 결혼 생활의 대가가 고작 5%라니. 남편 태주는 변호사 옆에서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새 부인이 될 사람이겠죠. 5%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30년간 가정주부였을 뿐입니다. 회사 경영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남편 변호사의 말에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30년간 가정주부였을 뿐?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것일 뿐이라고. 재판장님, 이건 부당합니다. 제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재판은 이미 남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3년 봄,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은행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그때 만난 사람이 태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태준은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29살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정미숙입니다. 미숙 씨,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태준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미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 너무 빨라요. 아직 사귄 지 석 달밖에. 나는 확신해.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태준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았고 저축도 없었어요. 미숙아, 나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무역 사업 말이야.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요? 3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3억.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상의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누구랑? 그 김태준이라는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3억. 아버지는 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여유가 있으셨지만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제 월급으로 조금씩. 미수가 사위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건 빌려준 게 아니야. 준 거지. 그래도 저는. 하지만 네가 정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다음날 태준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태준군, 3억을 빌려주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차용증을 쓰게. 그리고 이건 미숙이 이름으로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미숙이한테 갚는 거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사실은 미숙이한테 비밀로 해주게. 딸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태준에게 3억을 빌려줬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1993년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태준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미수가, 나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 좋은 집 사줄게. 오빠,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1995년 태준의 무역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3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커졌어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류를 수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야. 정말요? 대단해요.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1997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수가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 닮아서 잘생겼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겼어요. 여보, 밥 줘. 지금 아이가 우는데 조금만 기다려 줄래요? 아이는 네가 돌보는 거잖아.
나는 돈 벌러 나가는데 밥도 제때 안 나와? 태준의 말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딸이야? 태준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됐어. 어차피 낳았으니 키워야지.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태준의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겼어요. 저희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해졌네요.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태준은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에요? 응. 중국 바이어 만나야 해.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2005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 이제 어머니는 네가 모셔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둘의 시어머니까지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미수가 밥이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님 죄송해요.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변명하지 마. 며느리가 밥 한 끼 제때 못 해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태준의 회사는 직원 5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여보, 회사 잘 되네요. 이제 제법 큰 회사가 됐어요. 이 정도로 큰 회사라고? 아직 멀었어. 태준은 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태준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전? 내가 가난했을 때 말이야? 미수가 사람은 변하는 거야. 2010년 태준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어요. 안 돼. 중요한 미팅이 있어. 내일은요? 내일도 안 돼. 저는 혼자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없는 저녁에 익숙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 아빠는 바쁘셔서 그래.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12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어제 강남에서 태준이 보였어. 젊은 여자랑 같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미수가, 확인해봐. 나는 내 친구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날 밤 태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피곤해. 요즘 누구 만나요? 무슨 소리야?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잖아. 정말 일 때문이에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수가,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뭐, 나 믿을 수 없어? 태준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태준의 회사는 100억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해. 태준은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 여행이라도 갈까요? 아이들도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여행? 나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가족한테 하는 일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큰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빠,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네. 태준은 무관심했습니다. 입학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아빠는 바쁘셔서.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0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준이 집에 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너랑 살 수 없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너랑 함께 있기 싫어. 태준의 말은 칼처럼 차갑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결혼한 지 27년이에요. 아이들은 다 컸잖아.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다른 여자 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헌신? 네가 뭘 했는데?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았잖아. 밥이나 하고 살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사업할 때 누가 뒷바라지 했어요? 아이들 누가 키웠어요? 시어머니 누가 모셨어요? 그게 당연한 일 아니야? 아내가 할 일이지. 당연한 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 재산분할하자. 재산분할이요? 응. 법적으로 정리하자. 다음 날 저는 영희를 만났습니다. 미수가 정말 이혼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데 어떡해. 바보같이 그러고 있지 말고 변호사 선임해.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야지. 재산분할. 솔직히 저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2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어요. 미수가 정신 차려. 너 27년 동안 헌신했어. 당당하게 재산분할 받아. 영희의 말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어서 오세요. 이혼 상담이시죠? 네. 저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남편분 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회사가 꽤 크다고는 하던데. 일단 재산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변호사는 태준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미숙 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회사 가치만 80억, 부동산 20억, 예금 10억. 총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남편분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는데요. 재산분할 비율을 5%만 주겠다고 합니다. 5%요? 네. 110억에 5%면 5억 5천만 원입니다. 왜 5%만 주는 거죠? 남편분 주장이 정미숙 씨는 27년간 가정주부였을 뿐이고 회사 경영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기여한 바가 없다고요? 2021년 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태주는 고급 정장을 입고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정미숙 씨는 27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 5%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피고는 27년간 가정을 돌보며 원고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가정을 돌본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요? 그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증언해 주세요. 어머니는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밥을 짓고 할머니를 돌보고 저희를 학교에 보내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럼 가정은 누가 돌봤나요? 전부 어머니가 하셨어요. 증언이 끝나고 태준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태준에게 유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러다가 정말 5%만 받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찾아볼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아버지가 너한테 남겨줄 게 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 중요한 서류가 있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봐. 무슨 서류인데요? 그냥 중요한 거야. 기억해둬. 당시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이미 뭔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어요.
엄마, 아버지 책상 서랍 열쇠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차용증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용증. 차용인 김태준. 채권자 정미숙. 차용 금액 3억 원. 차용일자 1993년 5월 15일. 변제 기한 사업 성공 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것이 있어. 미안하다. 1993년 태준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3억을 빌려줬지. 하지만 그건 빌려준 게 아니야. 너한테 준 거였어. 아버지는 차용증을 내 이름으로 만들었어. 태준이한테는 나중에 성공하면 미숙이한테 갚으라고 했지. 왜 그랬냐고? 태준이 자존심 때문이야. 장인한테 돈을 그냥 받으면 기가 죽잖니. 그래서 빌린 것처럼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었어. 미숙이 명의로 빌려준 3억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그건 딸에게 준 결혼 선물이다. 태준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직접 말해줬거든. 태준군, 그 3억은 사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네. 하지만 자네 자존심 때문에 비밀로 했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실이 밝혀질 거야. 미숙이한테 잘해주게. 태준이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라고 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이 차용증을 남긴 거야. 미숙아, 그 3억이 지금 태준이 재산의 시작이야. 네가 받을 권리가 있어. 절대 5% 같은 걸로 끝내지 마. 사랑한다, 내 딸. 마이너스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태준이 변할 것도, 제가 힘들어할 것도, 이혼할 것도. 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무슨 증거요? 차용증이요. 1993년에 제 이름으로 남편에게 3억을 빌려준 차용증이에요.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네. 그리고 아버지 유언장도 있어요.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다음 공판날 법정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같은 공간, 같은 법정이었지만 내 심장은 전과 다른 박자로 뛰고 있었다. 이번에는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꺼내야 할 이야기를 가진 사람의 심장이었다. 내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차용증, 사본, 유언장, 공증 문서, 그리고 관련 금융 자료들. 서류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안에 담긴 30년의 시간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다. 태준은 여전히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피고 측 준비됐습니까? 예, 재판장님. 내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피고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순간 태준의 시선이 서류철로 꽂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다. 1993년 5월 15일 자 차용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리자 법정 안이 술렁였다. 차용인 김태준, 채권자 정미숙. 차용 금액 3억 원. 그 순간 내 귀에는 과거의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다.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았잖아. 회사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나는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 말들을 모두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랐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폈다. 이 차용증의 성격을 설명하시죠. 내 변호사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해당 자금은 원고 김태준 씨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용한 초기 자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출처는 피고 정미숙 씨의 친정 부친이며 명의상 채권자 역시 피고입니다. 재판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즉, 이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이전 단계의 피고 고유 자산에서 출발한 돈입니다. 법정안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원고 김태준 씨.
재판장의 목소리가 태준을 불렀다. 해당 차용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준은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변호사가 눈짓을 보냈지만 재판장은 기다렸다.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30년을 꿰뚫고 지나갔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태준의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마치 내가 투명해진 것처럼 시선은 책상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 3억 원이 원고의 사업 시작점이자 현재 재산 형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네. 나는 그 대답을 들으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올라왔다.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나를 기여한 바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말을 이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피고의 기여도를 전면 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건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졌다. 오래된 일. 그 오래된 일 속에서 나는 은행을 그만뒀고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니를 모셨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그 모든 시간이 그의 말 한마디로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내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이 피고 명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30년간 재산 목록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피고를 가정주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싸움이라는 걸. 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다. 아버지의 글씨가 떠올랐다. 절대 내 몫을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됐다. 휴정이 끝나고 다시 법정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아까 전까지 여유를 잃지 않던 태준의 변호사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반대로 나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이미 할 말은 모두 꺼냈고 숨길 것도 더는 없었다. 속개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모두 자리에 앉았다. 원고 측, 피고 측의 추가 증거에 대한 입장 밝히시죠. 태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잠시 서류를 넘기며 시간을 벌듯하다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해당 차용증은 30년 전 문서로 현재 재산 형성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30년 전이라서 의미 없다는 말. 그 논리라면 내가 살아온 30년도 모두 무의미해진다. 또한 해당 자금은 이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진되었고 이에 있습니다. 내 변호사가 즉시 끊었다. 원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는 스크린을 켰다. 법정 앞 스크린에 숫자와 도표가 하나씩 나타났다. 해당 3억 원은 단순 소진 자금이 아니라 회사 설립 초기 지분의 기반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김태준 씨 명의 법인의 초기 자본금 구성 내역을 보면 숫자들이 화면 위에 선명히 떠올랐다. 1993년, 1994년, 1995년. 그 숫자들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계단 같았다. 이 자금이 없었다면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나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내가 평생 모른 채 지나온 숫자들이 이렇게 또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즉, 현재 원고 재산의 출발점은 피고 정미숙 씨의 고유 자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태준을 바라봤다. 원고 김태준 씨. 네. 이 자금이 없었다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태준은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다. 그의 변호사가 다시 한번 눈짓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소용없었다.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작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한마디를 듣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를 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주는 이번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거짓이 더는 버텨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인정하면 그가 낮게 말했다.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순간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솔직함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향한 30년의 침묵에 대한 고백이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록을 정리했다. 피고 측. 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할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판사의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잡았다. 처음으로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재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흐름은 바뀌었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는데 태준이 뒤에서 나를 불렀다. 미수가. 나는 멈춰 서지 않았다. 미안하다. 그 말은 복도에 떨어졌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날씨였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남는 거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다시 불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알았다. 다음 재판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빼앗길 것도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재판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었지만 몸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긴장보다 각오가 앞선 상태였다. 거울 앞에 섰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낯설었다. 예전 같았으면 초라하다고 느꼈을 모습이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충분했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몇 명 나와 있었다. 이혼 소송에 취재가 붙을 줄은 몰랐다. 100억대 재산분할 소송. 30년 전 차용증 반전. 자극적인 문구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태주는 이미 와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젊은 여자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정하게 울렸다. 오늘은 최종 변론 및 판결 전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법정 안의 공기가 단단해졌다. 먼저 태준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낮은 자세였다. 재판장님, 원고는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의 가사노동 및 정서적 지원이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그러나 그는 말을 이었다. 기여도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제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지었다. 그 객관적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렇다면 판사가 말을 받았다. 환산이 어려운 이유로 5%를 산정한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뜻이군요. 정적.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숨을 내쉬었다. 법이 드디어 상식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이제 내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는 오늘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태준을 바라봤다. 원고 김태준 씨. 네. 30년 전 장인어른께서 해당 3억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기억합니다. 그 돈이 빌린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까? 법정이 숨을 죽였다. 태준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30년의 거짓과 침묵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내게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저 진실이었다. 그 사실을 내 변호사가 물었다. 피고 정미숙 씨에게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네. 그 짧은 대답에 법정 안 여기저기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판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피고 정미숙 씨. 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저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돈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재판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30년 동안의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태준을 바라봤다. 그 돈이 없었다면 당신의 시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능하게 만든 건 제 이름으로 존재했던 그 3억과 집안에서 사라졌던 제 시간들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는 순간에는 늘 그런 침묵이 필요하다는 듯이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법원을 나서는데 태준이 다시 말을 걸어왔다. 미수가. 나는 멈췄다. 그때 그가 말했다. 내가 솔직했어야 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랬다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 말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비쳤다. 긴 터널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이 나오든 나는 더 이상 5%짜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판결 선고일 아침 나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다. 새 옷을 입고 싶지 않았다. 이 재판은 새로 꾸미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는 자리였으니까.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세상이 오늘 하루만큼은 숨을 죽이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처럼.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 짧은 신호가 큰 힘이 됐다. 본 사건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혼인 기간 30년에 걸친 장기 혼인으로 피고의 가사노동과 정서적 지원이 원고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특히 판사는 말을 이었다. 혼인 초 원고의 사업 시작 자금으로 사용된 3억 원의 성격은 본 재판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법정 안공기가 단단히 굳었다. 해당 3억 원은 형식상 차용의 형태를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부친이 피고 명의로 제공한 자금이며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원고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30년간 숨겨온 점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은 슬픔이 아니라 눌려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에 가까웠다. 이에 재판부는 판사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피고의 기여도를 단순 가사노동으로 축소 평가할 수 없으며 혼인 기간 전반에 걸친 경제적 비경제적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재산분할 비율을 피고 45%, 원고 55%로 결정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깊게 숨을 쉬었다. 45%. 숫자 하나가 아니라 내 30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다. 태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늘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닥을 보고 있었다. 또한 판사는 덧붙였다. 원고가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한다. 그 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결과는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지만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풀린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이겼다는 감정보다 끝났다는 감정이 먼저였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 몇 명이 다가왔다. 소감 한 말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인터뷰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이건 승리담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이었으니까. 차에 타기 전 나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 제가 졌다고 생각했던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끝났어? 응. 잘 됐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엄마 이름은 지켰어.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울먹였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복수 때문도 아니었다. 30년 동안 아내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정미숙이라는 사람이 다시 세상에 불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것을.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낯설었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밥을 지을 필요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이유도 없었다. 조용한 집.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나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큰 집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들어왔다. 그 빛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일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가끔은 문득 불안해진다. 이 나이에 혼자서 잘 살 수 있을까? 3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누군가를 보조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보조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실이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설레기도 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 중 일부는 아버지 산소 근처에 작은 기부를 했다. 이름 없는 간병인들을 돕는 단체였다. 나처럼 기여하지 않았다는 말로 존재를 지워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서류에 서명하며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정미숙. 예전에는 계약서에 이름을 쓸 때도 아내라는 자리가 먼저 떠올랐다. 이제는 다르다. 이름이 먼저이고 그 뒤에 삶이 따라온다. 태준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미움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멀어진 사람의 소식일 뿐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다가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네가 너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하듯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 이제는 저를 작게 만들지 않을게요. 요즘 나는 주민센터에서 가사노동 경력 증명 관련 상담 봉사를 한다. 이혼을 앞둔 여성들, 자신의 시간을 증명하지 못해 고개를 숙인 사람들을 만난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는 조용히 말해준다. 아니요. 당신은 너무 많은 걸 했어요. 그걸 이제 기록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는 기분이 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의 증인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이름으로 하루를 산다. 정미숙으로.